진짜 완전 보고 싶은데. 아침 9시. 아 왜? 몰라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아침 일찍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한 오후 한 2시쯤 이렇게 하면 좋겠구만. 근데 내일 폐회식인 거 알죠? 그래서 아침에 막 시작해요. 그래요. 지금 뭐 시비 거는 건가요? 하이. 폐회식이든 폐막식이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일 봅슬레이도 있는데. 맞아, 봅슬레이도 있어요. 봅슬레이도 오전에 하지 않냐? 봅슬레이 1, 2차 2위. 지금 2위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컬링 보고 있나요? 야, 어제 컬링 장난 아니더라고. 그 저 뭐지? 근데 마지막에 실수하라. 일본의 스킵 장난 아니게 잘하던데? 왜 예쁘다 그럴 줄 알았지? 아니 되게 잘하더라고. 우리한테만 이긴 왜 거예요? 10위야? 하나 더 땄는데? 그러게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줬어요? 그러게 말이야. 다른 나라한테 다 졌죠. 우리 금메달을 못 따서 그래요. 나 쇼트트랙에서 실망했어, 사실. 쇼트트랙 그 뭐 금메달 딸 거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더니 맞아. 하나도 못 치더만. 세계에서 하나도 못 따더만. 그래서 그렇죠 뭐. 뭐라는 거야? 가야 돼. 오, 저 제일 마지막 샷. 맞아. 자,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나는 솔직히 그 마지막 샷 하기 바로 직전에 움직이지 마. 직전 샷에서 일본이 그거를 못 쳐내고 1번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 끝날 줄 알았는데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 나는 2엔드 할 줄 알았는데. 1엔드. 점수가 무조건 웬만하면 나니까. 맘먹고 안 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점수가 나니까 어느 쪽은. 자, 알겠어요. 그 정도로 해두시고 4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도록 하시죠. 이 친구들 표지도 뽑아줬는데 왜 이렇게 공부할 의욕을 내지 않나요? 펴보세요. 45페이지. 45페이지.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많이 안 하고 내일도 수업 있는 거 알죠? 내일은 이제 O2 문제를 이제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만 끝까지 마치면 되겠죠. 49페이지 정도까지만 아마도 진도는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O2는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냐면 내가 아까 봤는데 117페이지인가 그렇거든? 지수야 117페이지 한번 펴봐봐. O2 보스. 나 30몇 가지 풀렸어. 80에서 117까지 페이지 이렇게 숙제요? 내일 이제 O2를 같이 볼 거니까 가급적이면 풀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풀어와야 되겠죠. 117페이지 맞냐? 맞나봐. 저게 O2예요. 너무 오래 안 봐서 뭔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 뭐 잘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4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제 이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에 대해서 마구마구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외권은 별로 얘기한 바 없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45페이지예요. 거기까지 밖에라니 거기까지면 엄청 많이 나간 거야 이 친구들. 1학기 거 거의 끝났어요. 5강이면 거의 끝이야 1학기 거가. 진도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자세하게 배울 거야 아마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자, 45페이지 직권의 변화. 이제 직권 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직권이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지진, earthquake 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산 폭발. 요게 두 번째가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탄성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일단 지진이 뭔지는 웬만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도 지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지진이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거 혹시 지진파라는 거 기억나나요? 지진파 그러면 2가지 종류가 배웠죠. P파 그리고 S파 배웠는데 사실 요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L파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3가지야. 사실은 3가지고 그래도 일단 2가지는 배웠으니까 2가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 P파라는 녀석은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빠름. 그리고 S파가 사실은 뭐 한 4km/초 정도 속력이라고 하는데 중간이에요. 중간이고 L파가 제일 느림이 돼요. 하나가 추가가 됐죠? L파라고.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P파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애들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할 수 있었죠. P파는.
기억나나요? 아니 지금 기억을 되살려 봐라 뭐 그런 얘기야.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가 가능하고 얘는 고체만 가능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지진파 탐사를 해봤더니 어딘가에서부터 S파가 갑자기 사라지더라, 전달이 안 되더라 라는 걸 보고 거기는 액체인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L파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고체밖에 안 돼요. 고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pH 정도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진짜로 진동의 에너지가 큰가를 보게 되면 P파가 pH 정도가 경미하죠. 뭐 경미라고 해서 아주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는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것도 중간이에요. 왜? 신발산. 나가지고 오늘 나 아빠가 배달 잘 시켜서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 거는 아니 아빠 거만 사주고. 우리 거는 너가? 얘들아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거 사줄게. 베스킨라빈스 어떠니? 좋아요. 춥니? 좋아요. 추우면 뭐 메가커피 콘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하면 좋잖아. 전 컵으로 먹을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L파 같은 경우에 얘가 제일 강함. 진짜로 L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지진 같은 경우에 L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L파 같은 경우에는 레알 땅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이렇게 되살려 보면 되고, 자, 발생 원인과 분류를 보게 되면 일단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라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언제? 얘가 땅이 막 서로 막 밀어가지고 막 밀다가 얘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얘가 밀다 보면은 뚝 끊기면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럴 때 생기는 단층이라고 하는 건 역단층이라는 게 생길 것이야. 역단층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때 뚝 끊기는 그 순간에 그 충격이 전달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지진이죠. 그러니까 단층이 생길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화산활동이라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뚫고 올라갈 때 그때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 말고 이제 지하에 뭔가 이렇게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면 뭐 석회석 동굴 같은 경우에 지하수에 의해서 쭉 이렇게 동굴이 뚫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하면 사람에 의해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발 구르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요럴 때 미국에서 핵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뭐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 엄청나게 넓은 사막 뭐 이런 거 있잖아. 황량하게 완전 사람도 하나도 안 사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핵실험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핵실험을 하면 거기서 지진이 발생해요. 인공지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뭐 북한에서 핵실험한다 그러면 그것도 지진파 이렇게 관측해가지고 얘네가 실험을 했네 안 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도 지진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인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진의 피해라고 하면 뭐 건물과 도로 붕괴되고 산사태나 지진의 일, 마구마구 재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본에서 전에 한 8년쯤 전이죠. 동북 지역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 그래서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덮쳤죠. 그러니까 지진이 바다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땅이 흔들리면서 바닷물을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가 생겨서 고개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보고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죠. 쓰나미는 어느 나라 말인지 아니? 일본. 오, 훌륭해요. 왠지 어감이 그렇죠. 쓰나미는 일본어야. 일본어로 그 거대한 파도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일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용어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쓰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영어로도 쓰나미라고 써. 정확히는 이렇게 쓰죠. 아이고, TSUNAMI 쓰나미라고 이렇게 읽는, 이게 지진으로 인한 해일, 그거를 이제 일컫는 말이거든. 근데 이게 해일이 보통 이제 한 10m 정도짜리가 온다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10m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0m 정도만 돼도 거의 한 3층 집 정도 되는 높이야. 3층에서 4층 집짜리 그만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해안가에서 그 정도 파도를 맞게 되면 100% 사망. 물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쓸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다가 안쪽에 뭐 장애물, 뭐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처박혀서 죽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요게 진짜 큰 것들은 막 30m짜리 파도가 밀려온다 그래. 30m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 요 유승하네들에 있는 아파트 높이 그 정도만한 파도가 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는 쓰나미 가지고 막 몇천 명씩 죽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요.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뭐 지진 재해 대비 방법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관측을 막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을 못 했어.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실제로 과거에도 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별로 투자를 안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죠. 특히 뭐 포항이라든지 저쪽 경북, 경상북도 쪽으로 해가지고 되게 자주 일어나는 편이니까 아마도 앞으로 좀 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있잖아. 일본은 되게 자주 지진이 일어나지. 그래서 일본은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그쪽에 전문가도 엄청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완벽하게 예측을 하거나 막거나 그런 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야. 여전히 어려운 상태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만한 규모의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그걸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예측을 한다고 한들 워낙 막대한 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완전히 줄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대비나 좀 잘 해놓자 정도가 되는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진은 그렇고, 그나마 그래도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나니까 친숙한데, 화산이라고 하면 화산 가본 적 있나요? 뭐 우리나라에는 화산 뭐 딱히 가볼 데가 없지만 뭐 외국에서 화산 그런 거 현재도 분화하고 있는 그런 화산들도 있잖아. 뭐 인도네시아의 머시기 화산, 뭐 그러면서 유럽의 무슨 화산 이러면서 그런 화산들인데, 이 화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하에서 생성된 고온 고압의 마그마가 그 중에서 제일 연약한 부분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이야. 안쪽에 있다가 압력이 높아지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현상을 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화구를 만들면서 여기서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멋진 그림이에요. 얘가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막 풍풍 나오는 그런 걸 연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화산 분화라고 하는 거는 불꽃이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는 많지 않고, 보통 이제 연기가 이제 뿡뿡 나죠. 연기가 나는데 거기에 수증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었다. 물이 고였는데 애가 갑작스럽게 분화를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일단 수증기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던 마그마들이 쑥 올라와서 흘러내리면서 이때 먼지들을 많이 날려보내. 화산진 보내는 게 화산진이라 해서 이 진자는 먼지 진자야. 그래서 진짜로 먼지 크기의 엄청나게 작은 입자들, 그런 것들도 내뿜고, 조금 더 입자가 커지면 그거를 화산재라고 하고요. 이 화산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화산 분화하면 뭐 이렇게 뭐 나오고 그거 막 쌓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진보다는 재가 조금 더 굵은 애들이야. 굵은 애들이고, 더 굵어지면 이제 화산탄이라는 애도 나오게 돼요. 이 탄은 뭐냐면 석탄 할 때 그 탄이야. 그러니까 덩어리가 좀 있다는 얘기지. 거의 뭐 자갈만한 덩어리부터 주먹만한 정도 사이즈까지 이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걸 화산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막 뿜어내는 것이야. 뿜어내면 가벼운 녀석들은 얘네들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멀리 퍼져나가고 땅에 이렇게 잘 내려앉지도 않아. 그래서 화산진이라든지 화산재 같은 건 되게 멀리까지 날아가요. 멀리 퍼지고 바람 타고 막 뻗어나가고, 화산탄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날아가서 금방 떨어지겠지. 떨어지는데 대신에 화산탄에 맞으면 사람이든 건물이든 차든 무사하지 못해요. 덩어리가 크니까. 이 주먹만한 돌이 이렇게 날아서 팍 하면 그래서 이제 화산 분화 직후에는 화산탄에 의한 피해가 꽤나 크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반경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건 사실 화산진이랑 화산재야. 얘네들은 먼지고, 그 다음에 입자가 조금 이제 큰 정도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퍼지는데, 걔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태양이 들어오는 걸 가려버려. 구름 낀 것처럼 쫙 막아버리면, 태양이 이제 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져요. 햇빛이 덜 들어오면 추워지겠죠? 추워지면
어떻게 옷을 입으면 되나? 물론 뭐 옷을 입으면 되겠지만 문제가 햇빛이 덜 들어오게 되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 떨어져.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광합성을 할 텐데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물이 잘 못 자라죠. 그러면 초식 동물들은 뭐 먹고 사나? 먹을 게 먹이가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계 전반적으로 되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게 돼요. 그게 지구에서 뭐 화산이 한두 개 폭발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구 곳곳에 화산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십수 개의 화산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어. 진짜 막 평균 기온이 한 3도, 4도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론이야. 그리고 공룡들이 살았었잖아. 공룡들이 엄청 많이 살다가 갑자기 다 멸종한 이유를 설명하는 학설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재가 날아다니면서 햇빛을 차단해 버려서 추워졌다. 다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화산의 피해라고 하는 건 화산 쇠설류. 요거 세 가지를 묶어서 화산 쇠설류라고 해요. 얘네들 나오는 걸 전부 다 세 개를 묶어가지고 화산 쇠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요 사이가 먼지 정도, 그 다음에 잿가루 정도 수준, 탄이면은 좀 사이가 비는 것 같잖아. 그래서 화산력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이름까지 너무 이렇게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별로 없긴 해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산 이류라는 게 있는데 화산 쇠설류가 이런 애들이고 화산 이류라는 게 있어요. 화산 인류 아니고 이류인데 재미없냐? 미안해요. 자, 화산 이류에서 요 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흙 이자야. 진흙 이. 진흙 이자라는 뜻으로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막 뿡뿡뿡뿡 뭐 이렇게 퍼져서 탕 터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 있지. 흘러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화산 이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분화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쫙 퍼지죠. 쫙 퍼지는데 걔네들이 온도가 엄청 높잖아. 뜨거운 녀석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막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막 녹여버리고 그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저 아주 먼 옛날에 한라산이 분화하면서 걔네들이 쭉 내려오면서 식어서 지금의 제주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무암 덩어리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화산의 피해는 화산 쇠설류, 화산 이류 등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서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고 작물의 생장을 저하시킨다. 햇빛을 막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영아. 그런데 화산이 정말 다 나쁘기만 한 걸까? 화산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제일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 온천이라고 생각해요. 화산 주변에 보면 아주 좋은 온천들이 많아요. 뭐 그만큼 땅속에 뜨거운 게 있으니까 온천들이 막 이렇게 뽕뽕뽕뽕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온천 같은 것들도 사실 화산 주변에 존재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이 화산재가 분화하고 나서 바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바닥에 내려앉을 거잖아. 내려앉으면 그게 땅에 이렇게 내려앉으면 그 땅이 되게 이제 식물이 자라기 좋은 비옥한 토양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산성화된 토양을 막 이렇게 염기성으로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화산이 꼭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라산이라든지 백두산 천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관광지로도 뭐 활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요. 백록담 가봤니? 아니요. 가봤니? 나는 제주도 이사 오기 전에 제주 사람은 전부 다 백록담에 가본 줄 알았어. 네? 근데 아니더라고. 금록산이 제주도에 있어요. 백록담. 가고 싶다. 그래요. 있는 줄도 몰랐던 건 아니겠죠. 그래요. 언젠가 가볼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산이랑 멀어지는 것 같다. 자, 그래요. 바다랑은 가까워. 좀 전에도 이제 바다 한번 갔다 왔어요. 낮에. 아니, 바닷물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 자,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을 띠 모양으로 이렇게 이어놓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산들을 또 이어서 이렇게 줄선으로 이렇게 이어놓으면 그걸 화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진대랑 화산대는 어떻다? 거의 일치한다 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었을 거예요. 걔네들이 왜 그럴까? 아무래도 이 화산대라고 하는 것은 땅이 틈새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솟아 나오기 좋잖아. 근데 지진대라고 하는 것도 단층이 생기는 곳,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라는 의미니까 결국 그 두 가지가 겹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지진대, 유명한 화산대라고 하면 은성아,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지진대 겸 화산대가 어딜까요? 불의 골이라고도 불리우는, 왠지 불의 골이 그러면 그쵸,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 요거를 불의 골이라고 부르고 거기가 제일 활발해요. 현재도. 거기에 딱 일본이 걸려 있죠. 일본이랑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걸려 있어요.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서는 LA부터 시작해서 쭉 그쪽 해안에 칠레랑 뭐 이런 동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진대와 화산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며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아, 그래요. 뭐랑 일치한다고? 판의 경계. 판의 경계인데.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고요. 거의 일치하고 또 얘는 뭐랑도 일치하느냐 하면은 판의 경계. 자, 판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지각이 바깥쪽에 이제 지구 바깥쪽에 얇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땅덩어리를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각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 한 10개 정도 되는 판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었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판구조론이라고 부르죠. 판구조론. 그래서 이 표면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10개 정도 따로따로 있으니까 얘네들이 각자 자기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멘틀 위에 놓여 있어서 멘틀이 이동하는 방향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판구조론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대륙이 이동하는 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배웠었던 적이 있죠. 여기서 퀴즈. 자, 이 퀴즈를 맞추면 베스킨라빈스 더블을 먹을 수 있는. 네? 대륙이동설이 왜요? 그거 누가 했냐고요? 저요! 누가 했는지 알아요? 아영아, 저도 몰라. 아영아, 퀴즈 나감. 자, 알았는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판구조론이고, 그 다음에 멘틀 위에 얹혀져가지고 판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멘틀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거를 쳐도 돼요, 네이버에? 연구했던, 그리고 발표했던 사람이 있어요. 야, 네이버 반칙. 네이버 반칙. 자,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사람 이름 무엇일까요? 두 앞에 글자가요? 한 글자만 알려줘요. 아니, 앞에 한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세 글자예요. 아리스토텔. 세 글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소리 하고 저요, 있네. 저요. 힌트. 자, 두 글자. 세 글자? 이 양반이 얘기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 진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맞추는 거예요. 저거 아니면 앞 글자 하나만 알려줘요. 뭐 없나요? 아, 배 배너. 아니, 베를린. 베를린 좋다. 베게너요. 자, 베게너요. 저기 먼저 맞췄네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베게너라는 양반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었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욕을 대딱 많이 먹었어. 야, 땅이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움직일 건데? 움직인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 그 원인이 뭐야? 그걸 설명을 못했어, 이 양반은. 이 양반 못해가지고 아닌데 진짜 움직였는데, 정말 움직였는데 레알 움직였다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 근원적인 힘을 설명을 못했던 것이. 설명을 못하다가 후대의 과학자들이 이제 그래? 야, 그거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지각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멘틀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요 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물론 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판구조론에 의해서 판들이 10개 정도 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걔네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서로 막 밀기도 하고 서로 막 멀어지기도 하고 비껴나가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경계들에서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현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판구조론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4번 판구조론. 판구조론은 일단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왜? 베게너를 검색했나요? 약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그래서 판의 경계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막 밀어버리는, 막 이렇게 서로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밀어내는
그런 충돌형 경계가 있고 또는 수렴형 경계라고도 하는 서로 만나는 그런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아니야 됐어 빠이빠이 하고 이제 서로 멀어지는 그런 경계 발산형 경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 사이가 한쪽이랑 다른 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사실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칠판에다 정리를 해볼게. 자, 거기 보면 이 판의 경계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발산형, 그리고 수렴형, 그 다음에 보존형, 이라고 해서 발산이라고 하는 건 두 판과 판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발산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이렇게 뭐 퍼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런 거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보통 이게 그 해양지각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멀어지면서 그 사이 틈이 생기겠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뭐가 나오냐면 마그마가 이렇게 뽕뽕뽕뽕뽕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여기 사실은 이게 바닷물이야. 바닷속에 바다 속에서 이렇게 각자 상대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틈이 벌어지고 여기서 마그마가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면서 바닷물이 있으니까 식겠죠? 식어가지고 새로운 지각이 자꾸 형성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바닷속에 있으면 해령이라고 불러. 해자는 바다 해자고 령자는 고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고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바닷속에도 산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면에도 더 깊은 곳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곳이 있고 그 중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곳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판이 생성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건데 해령, 바닷속에 있는 거는 해령이고 육지에 있는 거는 이름이 달라. 육지에 있는 거는 열곡 이라고 부르고 열곡이 쭉 나열돼 있으면 그걸 열곡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라고요? 그게 발산형 경계. 새로 만들어지는 곳.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아주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왜? 요 틈이 자꾸 이렇게 찢어지고 벌어지고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얕은 곳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천발 지진이 잘 일어나요. 천발 지진이라고 하는 건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얘기를 합니다. 천이 얕을 천자거든. 그리고 요거에 반대되는 거는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그대의 장명 센스를 한번. 오, 그래요. 깊을 심자 써가지고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신발. 네, 이름이 마음에 드나요? 미음 말고 니은 받침이었으면 더 좋을 뻔했나요? 자, 어쨌든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해서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일단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 화산 활동이 활발하겠죠. 그렇죠?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틈을 아예 지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화산 활동도 아주 활발합니다. 해령 열곡이 있고 천발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발산형이었고, 자 이제 수렴형 경계를 볼 건데,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 이걸로 하면 잘 지워져. 비슷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또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내가 더 앞으로 갈 거야, 네가 더 앞으로 갈 거야 하면서 서로 미는 거란 말이야. 아까는 이렇게 멀어지려고 했는데 이제 가까워지려고 또는 더 밀어내는 것이지. 밀어내면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해양지각 더하기 대륙지각이 만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륙지각 더하기 대륙지각이 만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해양 더하기 해양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해양이라고 하는 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해양, 대륙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해양이랑 만나는 사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생겨나는 발산형 경계가 많이 일어나요. 바다 이렇게 한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나는. 그렇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는 해양이랑 대륙이 만나는 거랑 대륙이랑 대륙이 만나는 거 이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어요. 크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해양이랑 대륙이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륙지각이라고 하는 건 막 이렇게 산도 있는 녀석이죠. 산도 있다가 쭉 갔는데 여기 해안가야. 그러면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대륙지각에 내려가면 해양지각은 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이 해양지각. 사실 여기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대륙지각이라고 하면 자,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냐? 하하, 절반의 확률인데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고 대륙지각이 상대적으로 위쪽을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실제로 이동을 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대륙지각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해양지각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과정에서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뭐 서로 이렇게 밀어대니까 마찰열이 발생하고 여기 요 부근에서 천발 지진이 잘 일어나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잖아. 내려가다 보면 여기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열과 압력을 많이 받아서 녹기 시작을 하겠죠. 녹기 시작해서 여기서 마그마도 많이 만들어지고 요 사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요. 화산 활동.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 아래쪽에서 이제 녹아내리는 그쪽에서도 또 뭐가 생기냐면 신발 지진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재난 3종 세트가 다 완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냐면 일본이야. 일본이 딱 이런 상태라 가지고 태평양에서부터 온 해양지각이 땅 아래로 그 대륙지각 아래로 쭉 내려가는 곳이다 보니까 지진, 화산 난리도 아닌 거죠. 그쪽 동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해양이랑 대륙 합쳐지는 곳.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섭입형 경계라고 해요. 섭입형 경계. 그래서 이 섭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자가 입구라고 할 때 그 입자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들어간다는 거. 섭은 포섭한다, 포함한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대륙지각 아래로 해양지각이 들어가는 경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해양이랑 대륙 만나는 섭입형 경계가 이런 그림이 돼요. 재난 3종 세트 다 되고 그 다음에 대륙이랑 대륙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뭐 밀도가 딱히 이렇게 높고 낮고가 뚜렷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밀어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생기느냐?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충돌형 경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륙이랑 대륙이 만나면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습곡산맥. 습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습곡이 뭐예요? 습격 말고요. 그 시냇물. 어? 시냇물? 갑자기? 습곡 이렇게 맞아, 산. 땅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거를 습곡이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양쪽에서 찌부시키는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위가 이렇게 솟아 올라간 지형, 그걸 습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산맥이 생겼다라고 해서 습곡산맥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그렇지,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습곡산맥 생기는 방식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인도판이랑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면서 서로 이제 밀어 제끼다 보니까 그냥 이게 중간에가 쭉 밀려 올라간 것이야. 그러면 거기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사실 여기 네 가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얘기한 충돌형 경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해당을 하느냐면은 왼쪽 위에 있는 거야. 그죠? 왼쪽 위에 대륙판이랑 대륙판이랑 서로 만나게 되면 습곡산맥 생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은 많이 일어나요. 지진은 많이 일어나는데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해양지각보다 두껍단 말이야. 두껍다 보니까 얘가 서로 잘랐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한쪽이 내려가긴 내려가겠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산이 생겨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 대륙지각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지진은 엄청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다 발생해요. 얘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존형이 하나가 남았죠. 보존형이 하나 남았는데 얘는 판과 판이 서로 밀거나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이렇게 뒤틀리는 거야. 지가 뒤틀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이 갈라지겠죠?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화산 활동은 없지만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신발 지진이 발생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특별히 들어가거나 아래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그거까지, 그 정도까지 해주면 일단 되겠어요. 사실 이 단원에서는 지진 화산보다는 판 구조론에서 방금 얘기한 요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 나오는 문제를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가에서 라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래요. 자, 그림 가를 보니까 일단 해수면이 있는 걸로 봐서 오른쪽은 바다야. 그쵸?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육지예요. 육지인데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쭉쭉쭉쭉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잖아.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내가 봐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할까라고 하면 수렴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수렴형은 다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해양 더하기 대륙이 만나는 건가, 대륙 더하기 대륙이 만나는 건가. 이 과정에서 보면은 해양이랑 대륙이 만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가에다가 섭입형 경계 이렇게 섭입형 수렴 경계 이렇게 적어두면 돼요. 괜찮아. 섭입형 경계라고만 적어도 돼. 자, 가에다가는 섭입형 경계 또는 섭입형 수렴 경계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해수면이 있는 걸로 봐서 바닷속이고 바닷속에서 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따라서 그거는 발산형 경계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어요.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다는 얘가 어떻게 되니? 바다는 없어. 바다는 없고 육지끼리 둘이 그러니까 대륙지각끼리 서로 둘이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죠. 대륙 더하기 대륙. 따라서 충돌형 경계 또는 충돌형 수렴 경계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훌륭해요. 그 다음에 라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죠. 언제 가요? 보존형 경계. 이 문제 다 풀면 갈 거예요. 자, 일단 가에서 라의 판의 경계 이름 썼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거 가에서 라 중에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만 쓰시오. 자, 신발 지진이라는데 일단 발산형에서는 천발 지진만 생긴다 그랬죠. 신발 지진 뭔데? 신발 지진 깊은 곳에서 생기는 거. 수렴형 얘 일단 신발 지진 얘는 세 가지 다 생긴다 그랬어. 신발 지진도 생기고요, 천발 지진도 생기고요, 화산 활동도 활발하고요. 그러면 섭입형. 그래서 일단 섭입형 하나 골라주고 그 다음에 대륙이랑 만나게 되면 얘는 신발 지진이랑 천발 지진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쓰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 섭입형이랑 충돌형 두 개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 다를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에서는 발산형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천발 지진이랑 화산 활동 그리고 보존형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가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자라도 이렇게 좀 적어놓고 기억을 해줘요. 화가 뭐라고요? 화산 활동이요. 습곡산맥은 요거예요. 충돌형 경계. 그렇습니다. 발산이 새로운 판이 자, 그래서 일단 2번에서 답은 가다고요. 3번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경계. 자, 판이 어디 생성된다고? 발산형 경계. 해령 같은 데서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나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4번에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경계를 쓰시오. 라고. 습곡산맥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다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은 없는 곳. 자, 그럼 천발 지진만 일어나는 곳은 여기랑 여기인데 그 중에서 화산 활동이 없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보존형 경계를 써주면 되겠죠. 갑시다. 그래서 라고 7번까지 한다니까요. 7번까지. 자, 7번.
지진대, 화산대, 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진은 진원의 땡땡에 따라서 신발 지진과 천발 지진. 높이는 뭐야? 깊이를 얘기해야겠죠.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깊으면 신발 지진, 얕으면 천발 지진이라고 이렇게 피파. 얘기를 합니다. 지진파 중 속도가 가장 빠른 파는 피파. 그리고 이 파는 고액기,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 가능하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며 대부분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아니요. 뭐? 지진대랑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며 어디에 존재를 한다? 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그다음에 땡땡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되며, 자, 판이 생성되는 것은 어디죠? 판이 생성되는 곳. 나. 어? 발산. 대부분 여기 판의 경계. 자, 그래서 4번은 발산형 경계가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고, 그다음에 멘틀 대류가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그렇지? 이 친구 하강이라 그러려 했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발산형이라고 하는 애는 서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그 틈으로 마그마가 뽕뽕 솟아오르는 곳이잖아. 솟아오르려면 밑에 있는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천발. 그리고 화산 활동과 땡땡 지진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5번 해구가 생기는 경계를 섭입형 수렴 경계라고 하는데, 여기 섭입형 경계 같은 경우에 아까 일본 근처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일본 근처에 일본 해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해구가 뭐냐면 땅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엄청나게 깊은 바다, 그 부분을 해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구는 막 바다의 깊이가 뭔데? 나도 껴줘. 그래서 아니 야자 못 뺀데 1학년이라고 때. 네? 아. 못 빼. 근데 왜 저희한테 말안 해줬어요? 아니 내가 못 빼서 10시에 수업을 넣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 다음. 그래요. 저 얘기. 그래서 고2, 고3 애들을 더 먼저 수업해. 야자. 그러고 나서 고1 수업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야. 2학기 때 뺄수 응. 뺄수 있어. 어떻게 1학기 때 시험 잘 보고 성적 좋으면 2학기 때 빼줌. 레알. 뻥 아니고. 빨리 해줬어요. 그래요. 돈을 안 빼줘요? 성적 별로 안 나오는데 야자 안 하겠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 야자를 쌤이 거 써주면 되잖아요. 아, 빨리. 뭐라는 거야. 자, 그래. 빨간색. 6번. 땡땡형 경계와 땡땡 수렴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 활동 잘 일어나지 않는 애 어디야? 충돌형 경계랑 보존형 두 개가 되겠네요. 그쵸? 야, 근데 이거 맨날 보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거 어디 적어놓고 이거 요 네 가지에서 각각 뭐가 잘 일어나는지 있긴 있는데 막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빨간색. 그래서 6번에 첫 번째는 보존이고 두 번째는 충돌형이에요. 알겠죠? 처음에는 친구예요. 쌤 말고 빨간색이래요. 아, 그래요. 빨리 얘기해 주시 그랬어. 자, 그러면
히트 좀 틀어야겠네. 역시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자, 1번. 그림은 각 위더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뭐하냐? 싸우지 말고. 물 주기 싫다고 했는데 막 가져가서 먹어요. 학원 끝나고 싸우세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수온이 얘가 그래프가 3개가 있죠. 지금 47페이지 첫 번째 문제예요. 47페이지 첫 번째 문제 보면 47페이지 첫 번째 문제예요. 보면 얘가 하나는 수온이 4도 근처에서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있고요. 하나는 15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정하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 있고요. 25도 정도 근처에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물이 제일 따뜻한 동네가 아마도 저위도가 되겠죠. 그렇죠? 물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 그렇지. 걔가 이제 저위도 지역에서 나오는 녀석일 것이고, 그 다음에 15도 정도에서 시작하는 애가 중위도일 것이고, 중위도가 지금 우리나라 근처 뭐 그런 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도씨 근처에서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고위도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층이 3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잖아. 3개가 무슨 층이죠?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이 바람에 의해서 아니 그렇지, 혼합층. 그다음 거 알아요. 그래요. 수온약층. 그렇죠. 제일 위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수온이 4도 근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을 심해층이라고 이렇게 3개로 나누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다 라고 했는데, 이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있고 아래쪽은 차가운 바닷물이 있는 층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따뜻한 녀석이 위에 있고 차가운 녀석이 아래에 있으니까 안정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위치를 바꿀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어요.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 되고요. 니은에서 고위도에서는 해수의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고위도가 어떻게 4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그냥 4도인 녀석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층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저위도로 갈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건 어떻게 아느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이야. 그러면 거기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제일 짧은 게 오히려 저위도군요. 그렇죠? 저위도 지역에 바람이 별로 안 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바람 많이 부는 데는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제일 많이 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이 되겠고요. 2번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와 높이에 따른 오존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자, A층.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서 A층은 무슨 권이죠? 대륙권. 그렇죠.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이죠. 대륙권에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는데,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뭐 물이 증발해가지고 구름 생기고 비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오존층이며 라고 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기억이 있어요. 기억에 보니까 11km에서 한 30km 사이 정도, 그 정도 높이에 존재하고 오존 농도가 높은 애들이야. 오존 농도가 높은 애들이니까 여기가 무슨 층이다? 오존층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층에 속한다? 그것도 맞네요. B층의 이름은 뭐죠? 그래요. 성층권. 성층권은 심! 이러고. 그래요. 자, 디귿. D층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오존층의 영향이 크다라고 했는데, 오존층의 영향에 의해서 기온 분포가 바뀌는 거는 당연히 성층권일 거야. 그렇지, 성층권에 있잖아. 성층권이라고 해서 B라고 했어야 맞는 말인데, 갑자기 10권에서 왜 갑자기 오존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는 것이죠. 3번. 그림 가하는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는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가에서 오존층이 있는 층은 어느 층이에요? B가 되겠죠. B.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나에서 연약권이 존재하는 부분은 F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E가 지각이고 F가 멘틀이잖아. 그러니까 연약권이라고 하는 건 지각 아래쪽에 멘틀 상부를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멘틀에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H는 내핵이 될 것 같은데, 내핵의 구성 원소에는 철과 산소가 대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니켈. 그렇죠.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고, 갑자기 산소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산소는 어디에 많냐면요, 지각에 많이 있어요.
답은 G가 외핵이에요? G가 외핵. 그렇죠. G가 외핵이고 F가 멘틀, E가 지각. 이렇게 되겠죠. 4번에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비가 내려 원시바다가 형성되었다. 이거는 무슨 권이랑 무슨 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니? 그렇죠. 기권과 수권이니까 아마도 그 옆에서 비에 해당하는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기권과 수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저 화산 활동으로 원시바다의 염분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얘는 무슨 권이랑 무슨 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해저 화산이니까 그렇죠. 지구 아래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화산 활동이기 때문에 직권이랑 그 다음에 바다니까 수권, 직권, 수권 왔다 갔다 하는 거. C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생성되어 육상 생물이 출현하였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랑 뭘까요? 기권이랑 그 다음에 생물권. 오, 어떻게 알았어? 오, 대단한데? 자, 그러면 뭐를 제대로 얘기했는지를 보니까 기억밖에 맞는 말이 없네요. 그쵸?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이랑 디귿은 서로 둘 다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그림 가는 탄소의 순환을 나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하 과정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하 과정을 보니까 뭐냐면 대기 중에 CO2가 뭐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물에 녹기도 했다가 뭐 돌이 됐다가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보면 해저 화산 분출이라는 게 보여. 그리고 오른쪽 끝에 화산 분출이라는 것도 보이고. 근데 해저 화산이든 화산이든 간에 화산 분출이라고 하는 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관여하고 있네. 그림만 봐도 관여하고 있죠. 니은에 A에는 화석연료 연소, C에는 화석연료의 생성이 속한다 라고 되는데 A가 뭐냐면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땅 속에 있던 화석연료를 꺼내가지고 태운다. 태워서 이산화탄소로 만든다. 그러면 A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C, 이제 생물권에서 땅 속으로 탄소를 넣게 되는 거는 화석연료의 생성, 맞는 거죠. 사체가 땅 속으로 파묻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생물체에 고정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광합성이라고 하죠. 호흡이 아니라 광합성이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생물의 호흡이면 사실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반대였으면 호흡이 맞는데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니까 광합성이 돼요. 다음에 6번. 각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와 순환을 나타낸 것이래요. 기억. A는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광합성 과정에 해당된다. 근데 이산화탄소에서 보니까 A가 뭐냐면 탄산수소 이온이야. 탄산수소 이온이 어떤 형태? 기권, 수권, 직권 중에 어디에 녹아 들어가면 그런 형태예요. 물에 녹으면, 그치. 수권에 들어가면 탄산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아니고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광합성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 이산화탄소가 유기화합물 쪽으로 들어가는, 지금 보면 C 옆에 번호 안 붙어 있는 그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죠. 니은에 B는 보니까 탄산수소 이온이 이산화탄소로 나가는 거예요. 즉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게 물속에 탄산이 이온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얘가 여러분 용해도라는 거 기억나나요? 용해도라는 거 배웠던 거? 네. 뭐 설탕을 물에다가 녹인다고 하면 물의 온도가 차가울 때하고 높을 때하고 언제 더 설탕이 잘 녹죠? 물의 온도가 높을 때. 그런데 그건 고체의 용해도고 기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물에다 녹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았어요? 잘 안 녹았어요? 반대죠. 고체하고 반대로 기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액체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녹고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해 같은 경우에 지금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날아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어떨 때 잘 일어나냐? 수온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되고, 디귿에 C는 생물의 유해가 묻혀서 화석연료로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C가 보니까 유기화합물에서 이산화탄소로 가고 있어. 얘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가야지 이거 뭐 생물의 유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내뿜으니까 이거는 호흡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호흡. C는 호흡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결국 맞는 말은 니은밖에 없는 것이죠. 2번이 답이 돼요. 다음에 7번에
그림은 위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를 보니까 지구본에다가 손전등을 나란하게 해서 A하고 B에다가 비추어 봤대요. 그럼 빛이 비추는 면적이 어디가 더 넓겠니? A가 더 넓겠죠. 그래요. 그냥 딱 봐도 왠지 A에 더 많이 비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손전등이라는 같은 빛의 양인데 같은 빛의 양을 더 넓은 부분에 비추는 A라는 녀석이 아무래도 빛을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같은 면적당 비교하면. 동일 면적으로 비교하면 A에 빛이 덜 들어가고 B에는 같은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양의 빛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손전등과 모는종이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손전등을 모는종에 비스듬히 비춘 경우랑 수직으로 비춘 경우 어느 게 더 면적이 넓을까? 비스듬히지. 그치? 비스듬히 비춘 게 더 넓은 면적을 비출 수 있고 따라서 빛의 양은 똑같지만 더 넓은 면적에다가 빛을 비추니까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빛의 양은 당연히 비스듬히 비춘 게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에 나의 A 비스듬히 비춘 경우는 가에서는 A하고 B 중에 어디에다 비춘 거랑 비슷하니? 그렇죠. 비스듬히 비춘 거니까 A에 비춘 것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되고 니은에 A와 B에 가해지는 총 에너지 양 손전등 하나라는 총 에너지 양은 같다라는 거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돼요. 맞는 말이 되고 디귿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의 양은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 양이야. A가 B보다 적어야 되겠지. 그치? 같은 양인데 A가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풀만함? 풀만했으면 좋겠군요. 자, 8번 그림가는 세 지역 A, B, C 보니까 A가 저위도, B가 중위도, C가 고위도 이 정도로 보이네요. 그림이. 자, 여기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P하고 Q가 각각 태양 복사 에너지인지 아니면 지구 복사 에너지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얘가 적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높다라고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일까요? 지구 복사 에너지일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에너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위도 지역에서 에너지가 남아야 되는 거죠. 태양에서 받는 거에 비해서 내보내는 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Q 위쪽으로 올라가는 녀석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 P라고 하는 녀석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되니? 은별? 꽁별? 자, 1번 가에서 태양의 고도는 A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머리 꼭대기 쪽으로 떴느냐. 지평선에 있을 때를 0도, 머리 꼭대기 떴을 때를 90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도 숫자가 얼마나 높냐라는 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가에서 태양의 고도는 A하고 C 중에서 어디에서 높을까 생각해보면 적도에 있을 때 당연히 머리 위까지 꼭대기까지 뜨는 그런 식으로 높다니까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가에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 B, C 순서로 많다 이 말도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적도 지역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극지역으로 갈수록 적게 들어오는 거니까. 3번에 나의 P는 태양 복사 에너지, Q는 지구 복사 에너지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바로 봐서는 3번이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4번에 열에너지 이동량은 위도 30도에서 50도 부근에서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그 나에 보면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열에너지 이동량이래요. 그래서 걔가 올라가 있는 쪽을 보니까 뭐 30도에서 50도 맞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의 C지역. 가의 C지역이라는 건 고위도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어느 게 방출되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많은 부분이죠. 고위도 지역은. 따라서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오, 네 문제밖에 남지 않았군요. 너무 숨도 안 쉬고 했나 봐. 자, 9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북아메리카 주변의 판의 경계와 지각의 단면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안에 엄청나게 여기 있는 녀석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자, 먼저 A, B, C 중에 C점을 한번 보세요. C점을 보면은 얘가 오른쪽 편은 육지고 왼쪽 편은 바다야. 즉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는 곳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느냐면은 이거죠. 서비평 경계. C점이 서비평 수렴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점을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바닷속인데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B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점은 보아하니 얘가 원래 이렇게 한 줄로 쭉 돼 있었는데 얘가 위쪽은 왼쪽으로 가버리고 아래쪽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틀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보존형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A, B, C에 대해서 각각 뭔지를 이제 찾아놓고, 그 다음에 기억, A에서는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에서 천발 지진은 맞는데 화산 활동은 그닥 별로 없죠. 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B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아니고 멘틀 대류의 상승하는 부분에 상승부에 위치한다. 그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둘 다 틀렸으니까 아마도 디귿이 답이 될 텐데, C는 서비평 경계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침강한다.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대륙판이 위쪽으로.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군요. 10번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림 가는 뉴질랜드 근처에서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냈고, 나는 진원의 깊이에 따른 지진의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먼저 지진의 진원 깊이를 보면, 나를 보면은 거기에 하얀, 그러니까 중간에가 비어 있는 녀석이 좀 그나마 깊이가 얕은 애들, 천발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에서 200이 조금 더 깊은 애, 200km 이상이 더 깊은 애, 신발 지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얘가 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이쪽 제일 가까운 쪽이 좀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곳, 더 깊은 곳,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나 그림을 보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 및 보기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 기억을 보면 B 지역보다 A 지역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돼 있는데, 가에서 B 지역을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B라고 이렇게 써 있고, 화살표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B를 보니까, 가의 B를 보니까,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야? 서로 이렇게 밀거나 벌어지는 게 아니라 비껴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무슨 경계였어? 이거죠. 보존형 경계. B가 보존형 경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은 수렴형 경계가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라는 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건데,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 중에서 뭐랑 지금 만나는 거냐면 태평양판이랑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랑 만나는 곳이야. 그러면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양 지각이 되겠죠. 태평양은 바다니까.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 지각이 되는 것이죠. 왜? 꺼줘? 꺼드림? 꺼드림? 아니, 표정이 꺼달라는 듯한 표정이길래 한번 얘기해봤어요.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어. 거기 보면 법례 삼각형은 이제 수렴 경계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태평양판이고 태평양, 이쪽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륙 지각, 여기는 해양 지각, 이렇게 두 개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 만나는 곳이니까 서비평 경계가 되겠죠. A는 서비평 경계, B는 보존형 경계다 라고 했을 때 B 지역보다 A 지역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맞는 말인가요? 보존형 경계는 화산 활동 딱히 얘기 없죠. 여기 서비평 경계는 다 있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옳은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수록 니은이 이쪽 편, 기억이 이쪽 편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맞죠? 기억 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태평양판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보다 밀도가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태평양판이 해양지각, 얘가 대륙지각이니까 당연히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높다는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11번. 그림 가는 전 세계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는 A에서 D 중 한 곳의 지각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A부터 한번 볼까요? A를 보니까 혹시 이 A점이 어느 나라인지 알겠나요? 퀴즈. 자, A점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비슷했어. 아프리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니고 호주 아니고 야,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를 보라고 지도를. 지도를 보라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넘어갔다 야. 미국. 중국. 여기라고. 차이나. 막 찍죠? 아르헨티나. 아까 인도가 좀 비슷했는데. 인도 근처기네. 베트남. 인도하고 사실 여기 네팔하고 만나는 곳이야. 네팔 쪽. 네팔에 뭐가 있니? 사막 아니야. 별로 관심이 없군요. 세상에 대해서. 이 네팔, 인도 네팔 쪽에 뭐가 있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 잠깐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런데 왜 그렇지.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고 있는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지.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딱 있는 거야.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래서 인도하고 네팔하고 이쪽에 있는 즉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러면 무슨 뭐랑 뭐예요? 대륙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서 생긴 충돌형 경계. 두 문제 남았어요. 왜? 배 아파? 자, 충돌형 경계에 해당하고요. A는 그렇고 B는 B 같은 경우에 거기 잘 보면 화살표가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가는 그런 화살표가 조그맣게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B는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얘들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죠. 자, 왜? C는 얘가 바로 섭입형 경계가 돼요.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는 곳이라서 C는 그렇게 되고 D는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멀어지는 쪽이거든. 따라서 얘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A, B, C, D를 다 찾았으면 이제 보니까 기억에 A와 B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A와 B 그러니까 여기랑 여긴데 충돌형 경계랑 보존형 경계인데 신발 지진도 발생하네요. 어디서? 충돌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D에서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신발,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런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천발이랑 화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신발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에 나는 가의 C에 해당하는 단면도이다. 나가 뭐니? 해양판이랑 대륙판이랑 만나는 섭입형 경계를 얘기하고 있죠. 섭입형 경계가 아까 C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 친구 저보다 눈이 안 좋은가요? 아, 12번에 무슨 그림이냐고? 자, 11번의 답은 2번이었고 12번에 가는 이거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거야. 그 용암 비슷한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까 여기 화산 이류라고 얘기했던 그거예요. 화산 이류고 나는 뭐냐면 지열발전소 사진이고요. 다는 뭐냐면 자동차가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사진 설명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 가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했는데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건 사실 화산재야. 그러니까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맞죠? 지열발전소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다는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하강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117초까지요? 네, 그래서 O2는 117페이지까지입니다. 117페이지까지고 내일 똑같은 시간에 수업해요. 안 오기만 해봐라. 아오지야요. 내일 봐요. O2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빠아이. 빠아이. 안녕. 내일 봐. 안녕. 이거 녹화 꺼야 되는데. 금별.